북한에서 한 기술자가 이상한 징조를 감지했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멈춘 2020년 봄, 평양 거리는 이상하게 조용해졌고 새벽 3시마다 검은 차들이 아파트를 돌았습니다. 옆집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고 군부대에서는 서둘러 물자를 비축하기 시작했죠. 과연 그 기술자는 무엇을 보았고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2020년 봄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사는 평범한 기계 공장 기술자였습니다. 47살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일 공장에 출근했죠. 우리 동네는 대동강변이라 버드나무가 많았습니다. 어릴 적엔 그 강에서 물고기도 잡고 놀았던 추억이 있어요. 그 시절엔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4월 중순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에 공장 출근길에 보는 노동신문에 수령님 사진만 실리고 동정 소식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현지지도 소식이 매일 나오는데 말이죠. 처음엔 바쁘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공장 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간부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엔 큰 소리로 충성 외치던 사람들이 조용히 속삭이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김 기사가 제 옆에 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철이 형, 위에서 뭔 일 있는 거 아니겠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 조용히 하게.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수령님 건강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반동 행위로 몰려요. 그래서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장마당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장사하는 아줌마들도 쉬쉬하면서 귓속말만 했습니다. 요즘 쌀값이 올랐어. 중국 돈 환율이 이상해.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습니다. 혹시 옆집에서 들을까봐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작은 목소리로만 얘기했어요.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소? 아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동네 인민반장이 자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향을 살피더라고요. 인민반장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동네 반장 같은 건데 주민들 감시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밤이 되면 평양 하늘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먹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때만 해도 저는 체제를 완전히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앞 게시판에 새로운 지시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체 인민은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적대 세력의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 것.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상한 분위기는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4월 20살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됐을 겁니다. 잠결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에서 새벽에 차 소리가 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어요.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보이부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중앙정보부 같은 곳입니다. 정치범을 잡아가는 곳이죠. 그 차에서 4명쯤 내렸는데 다들 인민복 차림이었어요. 그들이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아내도 깨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여보, 저게 뭐예요?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나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목소리를 저는 알았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김철수 동무였어요. 우리랑 같은 층에 살던 분인데 나이가 50 중반쯤 됐고 공장에서 자재 담당을 하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가족도 있었어요. 부인하고 대학생 아들이 있었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몰래 현관문 구멍으로 내다봤어요. 김동무가 2 사람한테 붙들려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슬리퍼도 한 짝만 신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부인이 울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동무,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하지만 보이부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태우고 떠났어요. 그 순간 우리 층 모든 집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이웃들끼리 인사도 하고 어디 가세요? 하고 말도 트잖아요. 북에서도 원래는 그랬습니다. 동무 출근하시오? 날씨 좋소? 말들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5명이나 탔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동무는 우리 공장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제 옆에 앉은 박 기사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동무가 어젯밤에.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위험해질 수 있소. 박 기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밥만 먹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동문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에 봉인이 붙어 있었어요. 가족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부인과 아들도 함께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한 사람이 잡히면 가족 전체가 가는 겁니다. 그게 북의 법이에요. 연좌제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아니, 6.25 때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김동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소. 아마 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누가 고발했거나.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면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양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평양은 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권층이 사는 곳이고, 당에서 보호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평양에서조차 사람들이 한밤중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동네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장마당도 예전만큼 시끄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 얼굴에서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얼음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상하다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김동무가 끌려가는 걸 보고 나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체제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억압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동무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5월 초였죠. 공장에 갑자기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전 공장 노동자들은 준전시 태세를 유지할 것,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것, 야간 작업도 불사할 것. 우리 공장은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곳인데 군수물자도 일부 생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군에 납품하는 물량을 늘리라는 겁니다. 저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군 담당 간부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군부대에서 온 대자 한 분이 공장에 왔어요. 보통은 인민군 장교들이 오면 거만하게 굴거든요. 생산이 늦으면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날 온 대자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조급해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 대자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 같이 나갔죠. 둘이서만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무, 요즘 위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급하게 물자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대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철 동무, 자네도 느끼고 있겠지만 위에서 지금 싸우고 있네. 싸운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누가 다음을 이어받을 것인가? 그 문제 말일세. 군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어떤 이들은 여동생을 밀고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각자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야. 군수 물자를 확보하는 것도 그 일환이고.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쿠데타라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우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동생 집에 들렀습니다. 여동생 명숙이는 저보다 3살 아래인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 들러서 쌀이나 돈을 좀 주곤 했죠. 그날도 쌀 한 포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오빠, 요즘 쌀값이 너무 올랐어요. 장마당에서 1kg에 5,000원 하던 게 지금은 7,000원이에요.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들었네. 중국 돈 환율도 이상하다고 하던데. 저는 부엌에 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이가 불을 지피며 물었어요. 오빠,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요즘 동네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들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누가 끌려갔다. 어디서 단속이 심해졌다. 그런 말들이 돌아요. 저는 명숙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숙아, 조심해야 해. 밖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김동무도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갔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군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오. 아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까진 아닐 거요. 하지만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는 있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체 인민은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혁명의 대를 끝까지 이어가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하지만 정작 수령님은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소문에는 중병에 걸렸다는 말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군부가 싸우고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6.25 직후에도 고난의 행군 때도 우리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위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공장에서 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당비서가 나와서 말했어요. 동무들, 우리는 적대 세력의 공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언비어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말이죠. 만약 거짓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경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여동생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셋만 조용히 모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소? 이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내와 여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소. 그 말을 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여기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 우리 셋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곧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총살당합니다. 가족까지 다 끌려가는 거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소? 김동무가 끌려간 지 겨우 보름 됐소. 어제는 장마당에서도 누가 또 잡혀갔다고 하더이다. 위에서는 권력 싸움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오. 여동생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저도 느껴요. 요즘 동네 분위기가 뭔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폭풍 전야 같달까? 명숙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많이 강해졌습니다. 오빠, 저도 갈래요. 여기 남아봤자 희망이 없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오. 두만강을 건너야 하고 중국을 거쳐야 하고 잡히면 다 죽는 거요.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그의 73이셨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나셔서 평생을 이 땅에서 사셨죠. 시골 함경북도 청진 근처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셨어요.
제가 가끔 내려가서 쌀이랑 돈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하지 않겠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그 힘든 길을 견디실 수 있을까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젊은 사람도 힘든 길인데 명숙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일은 평소처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밤마다 아내와 속삭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고요. 토요일 오후에 기차를 타고 청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고 황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단층 집에서 혼자 사셨어요. 제가 들어가니 어머니가 놀라시며 반겼습니다. 성철아, 웬일이냐? 편지도 없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품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가끔 먼 산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체제의 회의를 느끼셨던 분이라는 걸요. 하지만 함부로 말씀하지 못하셨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며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 말해보거라.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요즘 내 얼굴을 보니 뭔가 결심한 것 같더구나.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함께 가시죠. 우리 같이 갑시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성철아, 나는 늙었다. 그 먼 길을 갈 수 없어. 너희들한테 짐이 될 뿐이야.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아버지 산소 지키며 살 거다. 대신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라.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그렇게 살아라.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갑니까? 어떻게?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성철아, 자식이 자유롭게 사는 걸 보는 게 이 어미 소원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아. 너희만 살아다오. 그날 저는 아버지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무덤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성철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을까?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대로 남아서 죽을 순 없었어요. 아내와 여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명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가신다고 하셨소. 우리끼리 가야 할 것 같소?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최선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우리 셋은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자유로운 땅에 가자.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모시러 오자. 결심을 하고 나니 준비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어요. 북에서 탈북할 때는 브로커한테 돈을 줘야 합니다. 길을 안내해주고 국경 경비대 눈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저는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을 다 꺼냈습니다. 중국 돈으로 6천 위안쯤 됐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1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죠. 아내도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고 명수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니 10,000위안 정도 됐어요. 다음은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잘못 믿으면 보위부에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장 동료 중에 청진 출신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최 기사, 혹시 국경 쪽 사정 아는 사람 없소? 최 기사는 제 눈을 보더니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이 형, 설마. 저는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최 기사가 전화번호 하나를 작은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보시오.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 손전화였어요. 북에서는 중국 손전화를 몰래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최 기사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국경 쪽으로 건너고 싶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이 몇이요? 셋입니다. 돈은 얼마나 있소? 10,000위안 있습니다. 알았소. 6월 초에 회령으로 오시오. 자세한 건 그때 말하겠소. 그렇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0년 6월 3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날까지 최대한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공장도 출근하고 인민반 회의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준비했습니다. 가져갈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옷도 가벼운 것으로 골랐어요. 여권이나 신분증 같은 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잡혔을 때 증거가 되니까요. 6월 2일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평양 아파트였어요. 이 방에서 아내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밥도 해먹고 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도 봤죠.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저는 사진 한 장만 챙겼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저와 명숙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6월 3일 새벽 4시 우리는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청진행 기차를 타야 했어요. 역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벽 기차라 그랬죠. 우리는 티켓을 사면서 긴장했어요. 혹시 검문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8시간쯤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땅이 지나갔어요.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작은 마을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숙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청진에 도착해서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회령까지 가는 버스였어요. 2시간쯤 걸렸죠. 회령은 국경 도시입니다. 두만강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최 기사 소개받은 사람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오시오. 우리는 그를 따라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돈을 주고 지시를 들었어요.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검은 옷을 입으시오. 가방은 버리시오.
필요한 것만 주머니에 넣으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쏘아봤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소리 내면 우리 다 죽소.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명숙이가 떨고 있었어요. 제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아, 우리 꼭 살아서 건너가자. 명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빌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브로커가 신호했어요. 가시죠. 우리는 밤길을 걸었습니다. 5명이 함께였어요. 브로커 2, 그리고 우리 셋.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르고 어두웠어요. 달빛만 의지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47살 몸이 젊지 않았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어요. 새벽 1시쯤 우리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흐름이 빨랐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건너편이 중국이요.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순찰대가 올 수도 있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6월인데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아내가 비틀거렸지만 제가 붙잡았습니다. 명숙이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순찰대였어요. 브로커가 급히 신호했습니다. 엎드리시오.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까지 적셨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지만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순찰대가 다른 쪽으로 갔어요.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또렷했어요. 누군가 잡혔나 봅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올라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명숙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살아서 건너온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이제 자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중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북의 총칼에서는 벗어났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넌 뒤 우리의 여정은 더 험난했습니다. 중국에서 2달을 숨어 지냈어요. 조선족 동포집에 숨어서 말이죠.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북으로 다시 보내지거든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집 안에만 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어요. 브로커가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비행기 탈 돈이 없어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1달 넘게 걸렸죠.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2020년 8월 초 우리는 마침내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을 때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평생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북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거든요.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멍해졌습니다. 공항이 어찌나 크고 밝은지. 평양순환공항하고는 비교도 안 됐어요. 사람들도 많고 다들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한국이구나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니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무서웠어요. 북에서 보이부 같은 곳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요? 조사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들어가니 방이 있었는데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사받으시게 될 겁니다. 1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 2분이 들어왔어요. 한 분은 50대쯤 되는 남자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3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여자 조사관이 먼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맡게 됐어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놀랐습니다. 북에서는 간부들이 우릴 동무라고 불렀어요. 반말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존댓말을 쓰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조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북에서 어디 사셨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왜 탈북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양에서 살았던 일, 김정은 실종설, 이웃이 끌려간 일, 어머니를 두고 온 일, 다 말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조사관이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북에서 보이부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의자에 묶어놓고 매질하고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줍니다. 자백할 때까지 고문해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거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면 밥이 나왔습니다. 한식이었어요. 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생선구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북에서는 쌀밥을 매일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장마당에서 사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여기서는 매일 쌀밥이 나왔어요. 아내와 명숙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사 끝나면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세요. 거기서 3달 동안 한국 생활 배우시고 그 다음엔 사회로 나가시는 거예요. 집도 지원해드리고 정착금도 드려요. 걱정 마세요. 집도 준다고? 돈도 준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집 한 칸 얻으려면 뇌물 줘야 하고 돈 벌려면 장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라에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조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국민이니까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북에서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고발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민족이라며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한민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조사는 한 달 반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가장 큰 건 이 나라는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말해도 죽지 않아요. 의견을 달리해도 괜찮고 질문해도 괜찮아요. 여러분한텐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한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물 밖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밤인데도 밝았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밤에 돌아다니면 검문당하고 의심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밤에도 자유해요. 저는 아내와 명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 왔소. 여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죠? 저는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명수가. 우리 이제 자유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2달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내면서 한 번도 편히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깨어 있었고 항상 긴장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푹 잤습니다.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가 새벽에 문을 두드려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평화구나 싶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설이에요.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낌은 학교 같았습니다. 큰 건물에 교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식당도 있었어요. 우리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100명쯤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20살 청년부터 60살 넘은 어르신까지 계셨죠. 입소식 날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서 3달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편이라는 말. 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건 돈이었어요. 한국 화폐 말이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선생님이 실제 돈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10,000원입니다. 대충 중국 돈 6,000위안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북에서 10,000원이면 쌀 1kg도 못 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000원은 큰 돈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은행 사용법이었습니다. 통장 만드는 법, 현금 카드 쓰는 법, ATM 기계 사용법.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기계에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돈이 나온다고? 신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누구나 처음엔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습도 했어요. 가짜 ATM 기계로 연습했죠. 그 다음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버스 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이것도 복잡했어요.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고 환승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북에서는 버스나 전차 타려면 그냥 타면 됐거든요. 돈도 거의 안 받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헷갈리실 거예요. 하지만 몇 번 타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어느 날은 마트 견학을 갔습니다. 큰 마트였어요. 문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쌀도 10가지가 넘고 라면도 20가지가 넘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없는 게 없었어요. 북에서 장마당 다닐 때는 물건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구하기 힘든 것도 많았고요. 아내가 초코파이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아시죠? 북에서는 초코파이가 아주 귀한 겁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어오는 건데 하나에 1,000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박스에 몇천 원이에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북에서는 이거 하나 먹으려고 돈 모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풍요구나 싶었어요. 교육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넷 사용법도 배웠어요. 컴퓨터로 검색하는 법, 이메일 보내는 법. 처음엔 타자 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며칠 후엔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북한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김정은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건강 이상설, 권력 승계 문제. 우리가 탈북할 때 느꼈던 그 불안이 기사로 나와 있었어요. 유튜브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였어요. 탈북민들이 올린 영상도 있었고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걸 봤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이 많았습니다. 북의 실상, 정치범 수용소, 아사자들.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났는지 말이죠. 취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북에서는 직장이 배정됐거든요.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선택한다고 하네요. 내가 원하는 곳에 지원하고 면접 보고 합격하면 가는 거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북에서는 당이 주인이고 수령님이 주인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고요. 이게 자유로운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이거였어요. 여기서는 말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 의견을 내도 괜찮다는 것, 질문해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또 배우면 된다는 것.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는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에 두고 온 제 어머니를, 고향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북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통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통일을 원했죠. 석 달이 지나고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원장님이 수료증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로 나가시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료증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여기서 잘 살 수 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석 달 동안 지냈던 건물이 보였어요. 거기서 저는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법, 주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죠.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저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우리는 두만강도 건넜소.
못할 게 뭐 있겠소?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삶을 말이죠. 하나원을 나온 건 2020년 12월 초였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때였죠. 정부에서 집을 지원해 줬어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화장실이 딸린 집이었어요. 우리 셋이 살기에 충분했죠. 처음 집 열쇠를 받았을 때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내 집이구나, 내 공간이구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본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식탁,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밥솥까지 있었어요.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서서 울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집이 생겼어요. 우리 집.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47평생 남의 집, 국가 배정 집에서만 살았거든요. 이렇게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착금도 받았어요. 1년치 생활비라고 하더군요. 북에서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믿기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뭘 하지? 먼저 생각난 건 어머니였습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한테 이 돈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연락할 방법도 없고 보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집 정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민등록증을 받는 거였습니다. 동사무소에 갔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고 2주일 후에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플라스틱 카드였는데 거기 제 사진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 나라 국민이라는 증거였어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겁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나라 국민이 됐어요. 저는 그 카드를 지갑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거예요. 다음은 일자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계기술자였으니까 공장에 지원했어요. 안산에 공장이 많거든요.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볼 때 떨렸어요. 출신이 어떻게 되세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기계공장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어요. 북에서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한 달만 일해도 그 정도를 버는 거예요. 첫 월급 받던 날 기억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ATM 기계로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일한 대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온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월급 받았소? 아내도 기뻐했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여러분한텐 평범한 일이겠지만 저희한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내가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거,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일하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사장님이 반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북에서는 간부들이 노동자들한테 막대했거든요. 이것도 못하나? 빨리 안 해.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여기 사장님은 존댓말을 썼어요. 박 기사님,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제가 북에서 왔다는 걸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북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놀라며 말했죠. 힘드셨겠어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적응이 다 쉬웠던 건 아닙니다.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가장 힘든 건 말투 차이였습니다. 북에서는 동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씨나 님을 쓰거든요. 저도 모르게 동무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지만 어색했습니다. 아내도 장 보러 가서 이거 얼마요? 라고 하면 말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같은 김치인데 맛이 다르고 같은 된장찌개인데 맛이 달랐어요. 북에서 먹던 맛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에서 북식으로 요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 음식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치킨도 먹어보고 피자도 먹어봤어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명숙이는 빨리 적응했습니다. 동생은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캐셔로 일했는데 손님들이 친절하다며 좋아했대요.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사람들 참 친절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게 이 나라의 좋은 점이에요.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할 기회를 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아내는 집 근처에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명숙이는 컴퓨터를 배워서 사무직으로 이직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세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세금을 내야 하나? 하지만 생각해보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건 제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은행에 가서 세금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낸 세금이었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 나라 사람이구나. 진짜 한국 국민이구나. 밤에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아파트 불 가로등, 차 불빛, 모두가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겠다고, 이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다고 말이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제가 받은 자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52살이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생겼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롭습니다. 북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젊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더니 대리로 승진도 했어요. 후배들도 생겼고 후배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후배들이 물어요. 대리님, 북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씩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 느꼈던 것들을 말이죠. 아내는 지금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요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사장님이 아내를 좋아하셔서 많이 가르쳐 주신대요. 북에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편하게 사세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내는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인정받는 느낌이 좋다고 해요. 명숙이는 이제 작은 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잘 다루게 됐고 한국말도 거의 완벽해졌어요. 최근엔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한국 남자분인데 착하고 성실한 분이래요. 명숙이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도 좋게 봐주신대요. 내년쯤 결혼할 것 같습니다. 동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뻐요.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한국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에서의 기억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잊어서도 안 되죠. 그 기억이 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한 겁니다. 1년 전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교회에 가서 탈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연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보니 의미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에 강연을 갔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평양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정착. 다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아저씨, 북에 두고 온 할머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지. 매일 밤 꿈에 나오신단다.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통일이 되면 볼 수 있지. 그래서 아저씨는 통일을 바란단다. 우리 세대에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북에 계신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통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같은 민족을 걱정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최근에는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명숙이가 도와줘서 탈북민 성철이의 이야기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북한의 실상, 탈북 과정, 한국 생활 이야기를 올립니다.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되지만 댓글을 보면 힘이 나요. 응원합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저는 6.25 때 헤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북에 계신 형님을 평생 그리워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 댓글을 읽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 그건 우리 세대만의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부터 이어져 온 아픔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이죠. 북에 아직 계신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은 말할 수 없어요. 진실을 말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대신 말해야 합니다. 북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끌려가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걸 알려야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말해도 죽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가끔 아내 명숙이와 함께 앉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 많이 왔네요. 아내가 말해요. 그러게 말이요. 5년 전만 해도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제가 대답합니다.
명숙이가 웃으며 말해요. 오빠, 우리 정말 잘 왔어요. 여기서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인간다운 삶이고요. 북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죠. 밤에 잠들기 전에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드님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힘내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날 겁니다. 통일이 되면 그때 제가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통일. 그게 제 꿈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북에 계신 어머니를 다시 뵙고 고향 대동강변을 걷고 어린 적 뛰놀던 골목을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체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피가 흐릅니다. 70년 넘게 떨어져 살았지만 여전히 한민족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있어요. 남과 북이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음식도 비슷하고 명절 풍습도 비슷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다른 건 체제뿐입니다. 그 체제만 바뀌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일하고 강연하고 유튜브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즐거워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깨달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하면서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어요. 자유로운 하늘입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누가 통제하지 않는 하늘이죠. 이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평화를 지키세요. 그리고 북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잊지 마세요.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그분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합니다. 북에서 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께 그리고 모든 북한 동포들께 이 말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평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통일을 꿈꾸며 말이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께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